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TK그룹의 심장이자 자랑인 에설 에텔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은 보통의 하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세계였다.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린 실크 벽지,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지는 풍경. 윤혜운에게 그곳은 그저 그녀의 고단한 노동이 펼쳐지는 무대일 뿐이었다. 그녀는 하녀였다. 호텔 유니폼은 그녀의 신분을 규정했고, 청소 카트는 그녀의 영역을 한정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빛까지는 통제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먼지를 좇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모든 디테일을 필름처럼 담아냈다. 손님의 보이지 않는 습관, 가구의 미세한 뒤틀림, 어제와 달라진 작은 소품의 위치까지. 그것은 그녀가 이 거대한 호텔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명석한 두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다른 미래가 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 반짝이는 캠퍼스와 원태한 꿈.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병든 동생의 존재는 그녀를 꿈의 세계에서 현실의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책 대신 청소 도구를 잡아야 했다. 어머, 이게 어디 갔지? 내 브로치,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날카로운 비명이 스위트룸의 정적을 깨뜨렸다. 국내 굴지의 재벌, 박 사모님이었다. 까다롭고 변덕스럽기로 악명 높은 VIP 손님. 객실 지배인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내 브로치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야. 방금 이 방을 청소한 게 누구야? 당장 불러와. 모든 의심의 화살은 당연하게도 방금 전 스위트룸을 정리하고 나온 윤혜운에게 향했다. 그녀는 지배인의 호출을 받고 다시 로열 스위트룸으로 불려왔다. 박 사모님은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고, 지배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VIP 손님의 물건이, 그것도 하필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사라진 상황. 이건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라 호텔의 명예가 걸린 대형 스캔들이었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총괄 CEO 사무실. 강지욱은 무감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로열 스위트룸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코드레드 상황으로 보고되었고, 그는 습관처럼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을 연결했다. 그의 관심은 브로치의 행방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직원들의 능력과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TK그룹의 젊은 황제였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거대 호텔 체인을 이끄는 천재 경영인. 하지만 그의 별명은 아이스 프린스도였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그리고 오직 숫자와 효율성만 신봉하는 냉철함. 그는 인간의 감정을 불필요한 변수라고 여기는 남자였다. CCTV 화면 속에서 지배인은 쩔쩔매며 박 사모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 사모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보상, 이게 어떤 브로치인 줄 알아. 당장 기자들 부를 거야. 해설 호텔 하녀가 도둑이라는 기사가 나봐야 정신 차릴라 해.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화면 구석에 서 있던 윤혜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배인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지욱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저 하녀가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해운은 박 사모님과 지배인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처음 객실에 들어왔을 때 브로치는 분명히 화장대 위 샤넬 향수병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 사모님이 코웃음을 쳤다. 그걸 네가 봤으니 네가 훔쳐갔겠지. 하지만 혜우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새 타월을 가지러 나갔다가 10시 45분에 돌아왔을 때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인 10시 30분경 박 사모님의 개인 비서님께서 드레스룸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서님 손에는 사모님께서 어제 입으셨던 검은색 벨벳 코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당황한 표정의 젊은 비서에게로 향했다. 그 브로치는 제가 알기로 잠금 장치가 매우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두꺼운 옷감에 걸리기 쉬운 구조지요. 혹시 그 코트의 안주머니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추리라기보다는 뇌리에 각인된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CCTV 영상처럼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개인 비서의 동선, 그녀의 손에 들린 옷, 그리고 브로치의 디자인까지 젊은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벨벳 코트의 주머니 안감을 뒤집었다. 그러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카펜 위로 떨어졌다. 안감의 실밥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박 사모님은 무안함에 얼굴이 붉어졌고 지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에설 호텔은 최악의 스캔들을 피할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화면 속 윤혜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논리적인 상황 분석,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 저것은 일개 하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상을 뒤로 돌렸다. 그녀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을 다시 재생했다. 두려움이나 비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눈빛.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표를 확대했다. 윤혜운.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 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상을 꺼버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의 한 구석에 윤혜운이라는 작은 파일 하나가 생성되었다. 비정상적으로 유능한 직원. 그날 저녁 윤혜운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지배인의 칭찬도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그녀에게는 허망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에 있는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을 뒤로 하고 어둡고 낡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의 인생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을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을 가진 한 남자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선처럼 평행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 궤도를 뒤틀기 시작하고 있었다. 브로치 소동이 지나간 며칠 뒤 윤하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는 호텔의 화려한 스위트룸이 아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였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담담한 선고는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이자 삶의 희망인 남동생 윤호. 늘 몸이 약하긴 했지만 이토록 무서운 병마가 동생의 몸에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여자를 찾아야 하고
수술 및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의사가 내민 진료비 예상 내역서에 적힌 숫자는 혜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몇 억에 달하는 금액, 그녀가 평생 호텔에서 청소를 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줌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그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창업주인 강병철 회장의 유언장이 마침내 개봉되는 날이었다. 강지욱은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는 사촌형 강세준과 그의 어머니이자 지욱의 숙모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다. TK그룹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은 장손인 강지욱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숙모와 강세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조항을 읽는 순간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단, 상기 내용은 강지욱 군이 이 유언장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일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일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모든 상속 권리는 차순위 계승자인 강세준 군에게 양도된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강지욱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는 얼음 조각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자 족쇄였다. 과거의 끔찍한 배신으로 인해 사랑과 결혼을 불신하게 된 그의 상처를 뻔히 알면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강세준과 숙모는 애써 희색을 감추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자라고는 비서 외에 가까이 두지 않는 일벌레의 냉혈 아닌 강지욱이 3개월 안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지욱은 난생 처음 무력감에 휩싸였다. 정략결혼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가와 혼담이 오가고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3개월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그는 다른 가문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극도로 혐오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해줄 체스판 위의 말이었다. 깔끔하고 군말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문득 며칠 전의 영상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CCTV 화면 속 모두가 허둥댈 때 홀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던 그 하녀.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그녀의 인사 파일을 받아본 것을 기억했다. 윤하운 24세 명문대 경영학과 중퇴 가족사항 모친 사망 남동생 윤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특이사항이 있었다. 남동생 만성 희귀병으로 장기 입원 치료 중. 강지욱의 차가운 눈이 번뜩였다. 그녀에게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똑똑하고 침착하며 무엇보다 절박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냉혹한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다. 이것은 비즈니스였다. 감정 없는 가장 효율적인 거래. 다음 날 윤혜우는 호텔 총지배인을 통해 CEO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호텔 내에서도 극소수의 VIP만 이용하는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다. 거대한 공간에 강지욱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혜운을 보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안지.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다. 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 당신도 문제가 있겠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 혜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욱은 말을 이었다. 나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하오. 당신은 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하고. 그의 직설적인 말에 혜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이건 계약서요. 그가 내민 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모든 공식 석상에 동행하며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할 것.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는 일절 없을 것.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깨끗하게 이혼할 것. 그리고 그 대가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동생 윤우에게 필요한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그녀에게 지급될 거액의 위자료까지. 혜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충격, 몸열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1년 동안 그의 아내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자신을 파는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거래요. 윤혜운 씨, 나는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 돈이 필요하지. 감정 섞을 필요 없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아닌가.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이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희미하게 숨을 내쉬며 누나의 손을 잡던 그 가녀린 온기, 그녀의 자존심과 동생의 목숨, 감히 저울질할 수조차 없는 두 가지가 그녀의 심장을 양쪽에서 잡아 뜯는 듯 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갈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시간은 24시간 주겠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지. 당신 동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는 아주 옅은 깨끗한 세제 냄새가 났다. 혼자 남겨진 혜운은 텅 빈 라운지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계약서는 청은 망은처럼 무거웠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인 동시에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갑고 잔인한 계약서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24시간의 유예 시간은 윤혜운에게 24년처럼 길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잠든 동생의 곁을 밤새 지켰다. 가늘게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동생의 생명이라는 두 개의 줄을 양손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결국 저울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동생의 한 번의 숨보다도 가벼웠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강지욱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거래에 응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감정 없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본사 35층 법무팀 사무실로 오십시오. 계약 체결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지욱과 그의 법무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호사는 로봇처럼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다시 한번 읊었다. 제1조 계약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제2조를 윤혜우는 계약 기간 동안 강지욱의 법적인 아내로서 모든 대외 활동에서 그에 걸맞은 품위와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제3조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갑의 사생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모든 보상은 무효가 되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4조 본 혼인은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며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이 만료되면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혼 절차에 군말 없이 협조해야 한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인격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아내라는 상품의 기능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이름 3글자가 마치 노예 문서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다. 고객님의 계좌에 500, 1000, 1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차가운 숫자는 동생을 살릴 희망인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팔아넘긴 대가였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 원무과에 그 돈을 송금했다. 거래는 끝났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강지욱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갤러리처럼 미니멀하고 거대한 공간. 그녀의 초라한 짐가방은 그 화려함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보였다. 내 서재와 침실은 출입 금지야. 그 외의 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해. 집안일은 도우미가 하니 신경 쓸 것 없고. 강지욱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규칙을 설명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나 장식품을 하나 들여놓은 것처럼 대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개조가 시작되었다. 강지욱이 보낸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스피치 컨설턴트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투와 걸음걸이, 식사 예절까지 그들은 하녀 윤혜운의 흔적을 지우고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빚어내려 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과 보석들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마네킹이 된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 화려함 뒤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날이 왔다. 강지욱은 그녀를 데리고 한남동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다. 그의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그녀를 소개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거대한 저택의 식당에는 강병철 회장을 필두로 지욱의 숙모이자 강세준의 어머니인 최유라 여사, 그리고 강세준이 앉아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디서 처음 만났다고 했지. 우리 지욱이가 봉사활동이라도 갔었나. 강세준이 비아냥거림이 가득 담긴 말투로 물었다. 그의 눈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출신을 비웃고 있었다. 호텔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욱이 대신 짧게 대답했지만 최유라 여사가 곧바로 대화를 이어받았다. 어머, 그래, 호텔 어디 로비에서 하긴. 우리 혜운 씨는 외모가 워낙 반반해서 눈에 띄었겠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집안 어른들께 인사는 드려야지. 그녀의 상냥한 말투 속에는 그녀의 가난한 집안을 들춰내 망신을 주려는 악의가 숨어 있었다. 혜우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여의였고요. 지금은 병석에 있는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기거나 꾸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녀의 솔직함에 오히려 최유라 여사와 강세준이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초라한 배경을 숨기려 허둥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정면으로 진실을 마주했다. 강지욱은 이 모든 상황을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치러야 할 시험이었다. 이 정도의 압박도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1년간 그의 아내 역할을 해낼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예상 밖의 당당함에 대한 아주 희미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됐다. 침묵을 지키던 강병철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혜은에게 향했다. 근본 없는 집안인 건 마음에 안 든다만 이미 내 손주 녀석이 결정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앞으로 TK 가문의 며느리로서 처신 똑바로 하도록 해라.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혜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옷과 새로운 집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외로웠다. 이것은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화려한 왕궁의 문을 연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왕자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언제 자신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굶주린 맹수들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앞으로 1년은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잉크로 쓴 계약은 끝났지만 피와 눈물로 써 내려가야 할 진짜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T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갈라 행사는 대한민국 상위 1%들의 사교장이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부가 경합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올해 그 전쟁터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강지욱의 신데렐라, 한여 출신 아내 윤혜은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사교계 데뷔 무대였다. 행사장으로 향하기 전 혜은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프랑스에서 막 공수해온 우아한 실크 드레스, 수십억을 호가한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 거울 속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영혼 없는 인형처럼 느껴졌다. 오늘 당신의 임무는 딱 3가지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지욱이었다. 첫째, 내 옆에서 미소를 지을 것. 둘째, 어리석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 것. 셋째, 가문의 망신을 주지 말 것. 할 수 있겠나?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가시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저 여자래. 얼굴은 예쁘장한데 근본이 없어서 그런지 기품이 없네. 저 결혼이 6개월이나 갈까. 귓가에 윙윙거리는 속삭임들이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려 했지만 혜우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강지욱의 말을 떠올렸다. 그래, 오늘 그녀는 연기자다.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배역을 맡은 아니나 다를까 강세준과 최유라 여사가 하이에나처럼 다가왔다. 아이고, 동서,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 꼭 딴 사람 같아. 최유라 여사가 교양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들인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에게 그녀를 끌고 갔다. 우리 동서 좀 소개할게요. 얼마나 싹싹하고 예쁜지 몰라. 그들의 질문은 꿀을 바른 독화살이었다.
어머, 강 회장님 소장품들을 이해하려면 미술사 정도는 전공해야 할 텐데. 우리 새아기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셨을까? 이 샴페인은 프랑스에서도 아주 귀한 와이너리에서만 나오는 건데. 마셔본 적 있으려나? 그들은 해운의 무지를 드러내 웃음거리로 만들 심산이었다. 해운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꾸미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응수했다. 미술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사모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샴페인이네요.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솔직함은 오히려 그들의 속물근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해운을 동정하고 교활한 시어머니와 사촌 시숙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지욱의 눈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강병철 회장이 자신의 개인 미술관을 특별히 VIP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이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소장품 중 가장 아낀다는 박숙은 화백의 그림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 평론가와 컬렉터들이 그 주위에 모여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해운도 사람들 틈에 끼어 그림을 바라보았다. 대학을 중퇴한 후 호텔에서 일하기 전 잠시 작은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그림을 보는 남다른 안목을 선물했다. 모두가 감탄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뇌리에 저장된 도서관에서 밤새 읽었던 박숙은 화백의 모든 화집을 떠올렸다. 특유의 거칠고 두터운 질감 표현, 빛을 담아내는 방식, 인물들의 구도. 그녀의 기억 속 데이터와 눈앞의 그림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1960년대 화풍이라고 하기에는 물감의 질감이 너무나도 매끄러웠다. 그녀는 갈등에 휩싸였다. 침묵하는 것이 안전했다. 강지욱이 그녀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것은 기회라고.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녀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강 회장이 잠시 혼자 서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다짜고짜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 순수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장하여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경외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제가 알기로 박숙은 화백님의 60년대 작품들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훨씬 두텁게 바르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표면이 유독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기에 화백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일화라도 있는지요? 그녀의 질문은 무지한 자의 질문이 아니었다. 전문가 수준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그림을 봐왔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시 그림을 보았다. 오만한 컬렉터의 눈이 아닌 의심을 품은 감식가의 눈으로. 해운의 말대로였다. 너무 매끄러웠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강 회장은 사람들 앞이라 애써 퉁명스럽게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강세준은 주제넘게 나선다며 그녀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날 밤 갈라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강 회장은 비밀리에 국내 최고의 미술품 감정사를 불렀다. 몇 시간의 정밀 감식 끝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위작입니다. 회장님,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진품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수십 년간 사기꾼에게 속아 가짜를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더 큰 놀라움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평론가들도 알아채지 못한 진실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녀 출신 손주 며느리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해운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강지욱의 명령을 어겼다. 그의 차가운 질책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하며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욱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얼음장 같은 냉기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던진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윤혜운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빙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선 갈래서의 사건 이후 강지욱과 윤혜운 사이의 펜트하우스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얼음장 같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존중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는 아니지만 펜트하우스에 딸린 작은 응접실을 그녀가 역할 수행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곳에는 매일 아침 그룹의 동향 보고서와 주요 언론 스크랩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다음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해운에게 닫혀있던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TK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야심작, 제주도에 건설 중인 7성급 리조트 아일 오브 블루, 아일 오브 블루. 그의 경영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순항하던 프로젝트에 하나둘씩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디자인 유출이었다. 최대 경쟁사인 데일그룹이 갑자기 TK그룹의 아일 오브 블루와 놀랍도록 유사한 컨셉의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너무나도 흡사했다. TK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설상가상으로 독점 계약을 맺었던 이탈리아 최고급 대리석 공급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예측 불가능한 내부 사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였다. 당장 대체 공급업체를 찾지 못하면 공사는 중단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약금과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펜트하우스는 연일 긴급대책회의로 살얼음판 같았다. 임원들은 강지욱의 얼음 같은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맸다. 강지욱의 의심은 처음부터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촌형 강세준. 할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만들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세준은 교활했다. 디자인 유출 경로와 공급업체 계약 파기 배후를 아무리 파헤쳐도 그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강지욱과 그의 엘리트 팀이 서버 접속 기록, 법률 서류, 재무 데이터 같은 거대한 숲을 헤매고 있을 때 윤혜운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나무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안주인이라는 역할 덕분에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의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응접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펜트하우스를 드나드는 임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장식품 같은 그녀가 자신들의 대화를 이해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훨씬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어젯밤에 귀띔이라도 안 해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검토하고 난 보고서들을 꼼꼼히 읽었다. 그녀의 사진 같은 기억력은 무의미해 보이는 정보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탈리아 공급업체가 오전 9시 공식 이메일을 통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통화 내용과 맞춰보면 그는 그 전날 밤에 이미 귀띔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공식 보고와 실제 정보 흐름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 디자인 유출, 공급업체 계약 파기. 그리고 그 외에 자잘한 사고들이 있기 직전의 회의에는 항상 같은 인물이 참석해 있었다. 강세준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기획팀의 이 대리. 그는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지만 항상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혜우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조각들을 노트에 정리했다. 이것들이 강지욱이 놓치고 있는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이제 겨우 그에게서 경멸이 아닌 존중의 눈빛을 받기 시작했다. 고작 며칠 전까지 하녀였던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그의 팀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주제넘은 참견으로 여기고 분노할지도 몰랐다. 간신히 얻은 작은 신뢰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혜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서재의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지욱은 아직도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그가 가끔 피곤할 때 마시던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쟁반을 들고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문득 멈춰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그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리조트. 설계 도면을 보며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홀로 싸우는 고독한 왕의 모습이었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보다 더 큰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패배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패배는 곧 TK그룹의 위기이자 자신의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가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도박을 하기로. 이 도박은 그녀를 단순한 계약의 파트너에서 진정한 동맹의 자리로 올려놓거나 혹은 다시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자리로 영원히 밀어낼 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무슨 일이지? 서재 문을 두드린 혜운을 발견한 강지욱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었다. 혜운은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가 담긴 쟁반을 조심스럽게 책상 한쪽에 내려놓았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 놓치신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자신의 관찰과 추리가 담긴 노트를 꺼내 보였다. 강지욱의 표정은 모욕감으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내 엘리트 팀과 보안 전문가들이 놓친 걸 당신이 찾았다고. 그는 한여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표정과 말투가 그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저어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글자에 멈췄다. 이탈리아 공급사, 공식 통보, 오전 9시 비러스 김 부장 통화. 전날 밤 귀띔. 시간 불일치. 강지욱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의 팀은 오전 9시에 공식 이메일을 모든 사태의 시작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은이들은 전날 밤에 귀띔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뜻이 된다. 모든 상황의 맥락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노트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다. 짜증과 무시, 회의감, 그리고 마침내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녀의 노트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꿰뚫어본 완벽한 정보 분석 보고서였다. 특히 강세준의 대학 동기인 이 대리의 동선과 회의 참석 패턴을 분석한 부분에 이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존재감 없는 대리를 의심하지 않았었다. 이건 어디서 들었지 정확한 워딩이 뭐였나.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를 하녀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운 경영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전략가의 자리에 앉혔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실이 되었다. 한때 그들 사이의 거리를 상징했던 거대한 책상은 이제 공동의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욱이 그룹의 내부 정보망과 권력을 동원하면 윤혜우는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과 날카로운 기억력으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김 부장님이 통화에서 그쪽에서 언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쪽이라는 단어는 보통 갑의 위치에 있는 상대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공급사가 우리에게 먼저 귀띔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부의 누군가가 그들에게서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대리는 항상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핑계로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타자 속도와 패턴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기억력과 통찰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밤샘 회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해갔다. 강지욱은 이제 그녀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당신 생각은 어떻지? 강세준이 다음에 어떤 수를 쓸 것 같나? 혜우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고용인이 아니라 존중받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아이스 프린스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강지욱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회사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 그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지친 모습을 보였고 그녀는 그를 위해 말없이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다. 어느 추운 새벽 보고서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든 그녀의 어깨 위로 그가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기도 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계산되지 않은 인간적인 온기였다. 마침내 그들은 이 대리가 내부 유출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 꼬리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 숨어있는 몸통, 진짜 배후를 잡아내야 했다. 이 대리를 당장 잡아들여서 신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총괄 김 부장이 주장했지만 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그를 잡는 건 적에게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셈입니다. 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강지욱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파이는 잡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이 대리를 역정보 유출의 통로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적이 가장 원하는 정보를 미끼로 던져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함정 수사. 그날 밤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보드는 온갖 이름과 관계도 자금 흐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함께 그려낸 거대한 음모의 지도였다. 그들은 이 대리를 통해 흘릴 거짓 정보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완성했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야. 강지욱이 복잡한 표정으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는 완전히 끝장나. 그의 시선이 해운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시험하는 듯한 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이 방법에 확신이 있나? 해운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과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미소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묶고 있던 차가운 계약서는 이미 배경 속으로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위기 속에서 단련된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윤혜운이 설계한 함정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다음날 오전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 긴급 임원 회의에서 강지욱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새롭게 발견된 집안 문제에 대한 가짜 보고서를 발표했다. 리조트 기초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매우 기술적이고 설득력 있는 거짓 정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리는 강지욱의 질책을 받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미끼를 문 것이다. 예상대로 회의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대리는 강세준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강지욱이 고용한 전문 탐정팀은 두 사람이 한적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는 데 성공했다. 이것으로 강세준의 개입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꼬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머리였다. 그리고 적의 방역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잔혹했다. 그날 밤 제주도 아일 오브 블루 건설 현장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야간 작업을 하던 인부 몇 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다.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모든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TK그룹 아일 오브 블루 건설 현장 붕괴 부실 공사 의혹. 강지욱 CEO의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부른 예고된 인재 렌짤. 언론은 마치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TK그룹의 부실 설계와 강지욱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TK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강지욱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졌다. 적은 단순한 정보전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감수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강지욱은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분노가 역력했다. 이것은 강세준 혼자서 꾸밀 수 있는 판이 아니었다.
강세준은 이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할 능력이 없어. 배후에 누군가 있어. 강지욱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때 조용히 언론 보도들을 분석하던 혜운이 입을 열었다. 이 기사들을 주도하고 있는 건 데일리 코리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 언론사지만 이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투자사는 데일 캐피탈입니다. 바로 데일그룹 천명호 회장의 자금줄이죠. 그녀의 말에 강지욱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세준의 질투심과 탐욕을 부추겨 내부를 흔들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 TK그룹 전체를 삼키려 하는 거대한 그림. 그 그림을 그린 자는 바로 숙적 데일그룹의 천명호 회장이었다. 강지욱은 즉시 강세준을 호출했다. 그는 이 대리와 만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설명해봐. 형님. 사진을 본 강세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냥 작은 정보만 넘겼을 뿐이야.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이런 짓까지는 몰랐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강세준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장기말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데일그룹의 한 상무가 접근해 TK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돈과 차기 회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것을. 이제 적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두 거대 그룹 간의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명 피해조차 서슴지 않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든 채널의 TV에서는 TK그룹의 위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사회의 압박, 주주들의 항의, 여론의 비난. 강지욱은 창가에 서서 장난감처럼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거대한 제국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워 보였다. 혜우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고독한 세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 늙은 여우. 천명호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여기서 끝장날 거라고. 네. 혜운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강지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새로운 결의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두 가지 실수를 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첫 번째 실수는 내 사촌 형을 이용해 나를 공격한 거야. 그의 시선이 혜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내 아내를 얕본 거지. 그의 입에서 나온 아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계약서상의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이 전쟁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동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의 표현이었다. 혜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강렬한 연대감과 전율이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연합은 이제 완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였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지욱의 선전포고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절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날카롭고 차가운 전략회의의 공기가 채웠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총사령관은 윤혜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피해자나 소극적인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두뇌는 냉철한 전략가로서 이 절망적인 전세를 뒤집을 대담한 방역 시나리오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천명호 회장의 전략은
아일 오브 블루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짓 프레임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운은 서재의 화이트보드에 핵심을 적으며 말했다. 따라서 우리의 방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이번 사고가 부실 공사가 아닌 의도된 사보타주였다는 것. 둘째, 리조트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전세는 단번에 역전됩니다.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죽은 척하기 작전이었다. 일단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녀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CEO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안전 점검을 중립적인 제3의 외부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하십시오. 미쳤어. 내 손으로 내 프로젝트를 적의 손에 넘겨주라는 말인가. 강지욱이 반발했지만 해운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요, 넘겨주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적은 방심하고 승리를 자축하며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역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강지욱이 대외적으로는 무력하게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사이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겁에 질린 강세준을 이중 첩자로 활용하여 데일그룹의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지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모든 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투명하게 맡기겠습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언론은 젊은 황제의 굴욕적인 퇴장이라며 대서특필했다. 데일그룹의 천명호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애송이 강지욱은 결국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천 회장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한 사이 해운과 지욱의 방역작전은 물밑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이중 첩자가 된 강세준이 움직였다. 그는 지욱과 해운이 짜준 각본대로 데일그룹의 담당자에게 접촉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강지욱은 끝났다. TK그룹은 지금 내부 분열로 자멸 직전이다. 지금이 TK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다. 라며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아일 오브 블루의 기초 설계에 대한 더 치명적인 가짜 결함 자료를 넘겨주며 이 증거를 이용해 강지욱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이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강지욱의 충직한 보안팀은 밤을 틈타사고 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무너진 철골 구조물 잔해 속에서 상업용 폭약의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냈다. 이것은 단순 붕괴가 아닌 명백한 폭파 사고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사고 직전 현장 주변을 맴돌던 용역업체 직원들의 계좌로 데일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포착했다. 차가운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호텔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IT팀의 한 젊은 직원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믿었고 그는 그녀의 인품을 존경했다. 해운은 그에게 마지막 방역의 무대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부탁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천명호 회장은 강지욱이 완전히 패배했으며 아일 오브 블루가 회생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확신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실 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TK그룹을 구제한다는 명분 아래 공식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TK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을 선포하기 위해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오만함을 상징하듯 TK그룹의 심장인 에설호텔 그랜드 볼룸이었다. 그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펜트하우스 서재의 화이트보드는 이제 완성된 방역작전의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폭발물 잔해에 대한 국가수 감식 결과, 사보타주를 실행한 용역들의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데일그룹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한 강세준의 진술서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욱은 완성된 작전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늙은 여우, 자신의 승전 연설을 할 무대를 잘못 골랐군. 그의 눈에는 포식자의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혜운이 그의 곁에 서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내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날입니다. 체스게임은 끝났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데일그룹 천명호 회장의 TK그룹 적대적 M&A 선언 기자회견 당일. 에설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들끓는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모든 언론과 재계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젊은 황제의 몰락과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천명호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고 그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된 자신을 의심치 않았다. 객석 한 구석에는 강세준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천 회장의 승리를 돕는 공신인 동시에 집안을 배신한 역적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지욱과 윤혜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이 패배의 충격 속에서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운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행사장 가장 뒤쪽 모든 무대 장치를 통제하는 컨트롤 부스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무대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이 거대한 연극의 총감독은 바로 그녀였다. 마침내 천명호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인자한 경영자의 가면을 쓴 채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재계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TK그룹의 경영난을 개탄하며 강지욱의 미숙하고 독선적인 경영이 부른 참사를 비판했다. 그는 강세준이 넘겨준 가짜 집안 결함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며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역설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고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다. 그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에 빠진 TK그룹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이라고 말하며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컨트롤 부스 안에 혜운이 헤드셋을 낀 IT 기술자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시작해요. 천명호 회장의 등 뒤 데일그룹의 로고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천 회장이 스크린을 돌아보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세준과 데일그룹 상무가 호텔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었다. 강지욱만 끌어내리면 TK는 우리 차지가 되는 겁니다. 기초 설계 결함 자료만 터뜨리면 강지욱은 끝장이야.
그들의 추악한 밀담이 담긴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그랜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건 조작이야. 천 회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보고서였다. 상업용 폭약 성분 검출. 의도된 폭파로 인한 붕괴라는 글자가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클로즈업 되었다. 이어서 데일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사보타주를 실행한 용역업체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상세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변호사 입회에 모든 것을 자백하는 강세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천명호 회장과 데일그룹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눈물로 호소하며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랜드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대를 향해 고함을 치며 질문을 쏟아냈고 천명호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정문이 활짝 열렸다. 패배자가 아니었다. 개선 장군이었다. 강지욱은 서늘하지만 압도적인 기세로 인파를 가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혼돈에 빠진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천명호 회장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천명호 회장님.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놀랍게도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수고를 덜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모든 증거는 이 모든 음모를 처음부터 꿰뚫어 본 한 사람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방역 작전의 진정한 설계자입니다. 강지욱은 몸을 돌려 행사장 뒤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강력한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컨트롤 부스를 비췄다. 유리창 너머로 무대를 침착하게 내려다보는 윤혜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과 충격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가 모두가 무시하고 비웃었던 한여 출신 아내가 이 모든 판을 뒤엎은 장본인이었다고. 그 순간 행사장 옆문으로 한지훈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천명호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업무방해,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사냥꾼은 자신의 덫단에서 가장 화려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사냥당했다. 강지욱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무대 건너편의 컨트롤 부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눈은 오직 윤혜운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도 무거운 최고의 존중과 인정의 표시였다. 혜운도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의 완벽한 승리였다. 기자회견장의 대역전극 이후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데일게이트는 대한민국 재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고 천명호 회장과 강세준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강지욱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아일 오브 블루 프로젝트는 모든 의혹을 벗고 이제 TK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재조명받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강씨 집안에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얼마 후 열린 가족 저녁 식사 자리. 예전의 냉대와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병철 회장은 혜운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는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 늙은이의 편견이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마.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우리 강씨 가문의 진짜 며느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얘야, 그것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한 가문의 수장이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다. 최유라 여사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 역시 감히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고 깍듯한 예의를 갖췄다. 해오는 승자의 오만함도, 과거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저 담담한 미소로 그들의 사과와 존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지자 이제 펜트하우스에는 그들 두 사람만의 조용하고도 어색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는 사라졌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시작되었던 결혼의 명분도 이제는 충족되었다. 1년짜리 계약 기간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함께 전략을 짜던 동지애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어색한 침묵이 채웠다.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두 사람의 감정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좁게 느껴졌다. 변화는 강지욱에게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평생을 둘러치고 있던 자신의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했다. 어느 날 밤, 해우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로 다가온 지욱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쇼를 덮어주었다. 밤 공기가 그는 그녀의 곁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내게도 사랑을 믿었던 때가 있었어.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경쟁사 가문의 딸이었고 사랑을 가장하여 접근해 T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끔찍한 배신. 그 상처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세상과 자신 사이에 두꺼운 빙벽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약한 모습이었다. 해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당신을 내 체스판의 말로 이용하기 위해 고용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깨고 이 판 전체를 지휘하는 퀸이 되었지. 나는 당신의 지성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를 존경했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당신 때문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 찬 혼인 계약서였다. 이 서류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감히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수치로 계산하려 했기 때문이지. 강지욱은 그 계약서를 두 사람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밤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는 찢어진 계약서 대신 그녀의 앞에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가문의 보석함에서 꺼낸 화려한 보석이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밤하늘의 작은 별을 닮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 처음으로 드러내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기간은 평생, 조건이나 조항은 없어. 오직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계약. 윤혜운 씨, 이번에는 진짜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그의 얼음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열정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한 대답이었다. 지욱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제주 아일 오브 블루 리조트의 그랜드 오픈 파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화려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동생 윤우는 누나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욱과 윤하연은 파티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계약관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강지욱의 아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TK그룹 문화재단의 새로운 이사장님이신 윤하은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안목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T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 역전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자리를 찾는 여정이었다. 가난했던 한여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한 현명한 전략가이자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발밑에 펼쳐진 푸른 바다처럼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다.